예,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시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혜란입니다. 오늘 에너지시민연대에서 준비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컨퍼런스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2021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들이 아주 많이 풍성하게 만들어졌던 202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론회는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들과 질의응답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고민들을 나눠보는 자료로 마련했습니다. 순서로 중앙대학교의 김정인 교수님을 모시고 제목은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문제와 우리의 과제라는 걸로 해서 과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제로 에너지 탄소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대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고 산업 구조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고 수송, 건물 모든 부분에서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기술에 대한 혁신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에 대한 확보와 또 시민들의 감시 기능, 저는 또 참여 기능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시대다. 해상풍력, 스마트 그리드, 건물 에너지 교육. 그래서 친환경을 빼놓고는 사업을 얘기하지 말고 미래를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벌써부터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있는 인프라, 예를 들어서 전력망,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등 뿐만 아니라 배터리, 수소, 그리고 수송 부분이나 이런 데에서의 역할과 특히 대체 자원에 대한 소재 개발, 제품 설계, 전 과정을 통해서 순환 공급망을 하는 것들을 가겠다.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벌써 세워져서 나가고 있는 것들. 시장에 기후변화 관련돼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거에 대한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과감한 첫 번째 규제 계획이 있어야 된다. 기존에 있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좀 다변화를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중요한 것들은 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확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식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주민의 수용성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이것이 더 많이 확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돌림돌이고 최근에는 건설 비용보다는 주민의 수용성에서 들어가는 보상비라든지 토지에 대한 렌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은 우리의 그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부분들로 돼 있지만 좀 다변화돼서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전기요금에 대한 합리화가 있어야 된다. 우린 지금 연료비 연동제를 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 못 올리고 못 내리게 돼 있어요. 이건 시장하고 연동된 것이 아니다. 이건 거의 반쪽도 못 된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유럽에서부터 하고 있듯이 전기요금에 대한 시장 연동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너지 효율이나 감축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부분의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연구 개발은 없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우선순위를 가야 되는지, 즉 핵심 기술에 대한 선정은 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들은 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평가, 경제적인 대한 평가, 비경제적인 평가까지도 같이 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외국에서도 많이 중복적으로 나오는데 전력의 탈탄소와 교통연료의 효율성, 저탄소 등등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과의 연계. 그래서 전력도 이미 IT 부분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쪽으로 더 연구를 해줘야 되고 인공지능, 배터리, 빅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이런 기술은 재정으로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후대응 기금을 해서 1조 2천억 정도 맞고 있지만 저는 훨씬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공이 하나나 외국의 그 투자 사례를 보여드린 거는 왜 그러냐면 그만큼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하려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나오고 일자리도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후에너지 대응기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유상할당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나온 거를 재원을 마련해서 나가야 된다. 생산성이 있는 것들을 조금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대한상공회에서가 제안한 연구개발조합에 대한 활성화,
50%씩 50% 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모든 게 중앙으로만 쏠려 있는데 우리가 이 전원도 이제 분산으로 가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특히 에너지와 환경 쪽에 있어서는 책임과 의무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에너지 효율과 절약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된다. 유럽은 이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시민연대도 한 200개 이상 되는 단체들하고 있지만 진짜 쥐꼬리만 하는, 죄송합니다, 쥐꼬리만 하고 하는, 이것도 좀 크게 표현한 겁니다. 미세먼지만한, 초미세먼지만한 예산을 가지고 230개 단체에다가 하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은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과감하게 시민에 대한 운동도 들어오면서 시민에 대한 교육과 시민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면서 일종의 재미있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면, 또 지속적으로 하려면 과감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가 있어야 된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래야 지역의 사정에 맞게끔 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으면서 나가는데 너무너무 제한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정적으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교육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왜 효율과 절약이 중요하냐면 에너지 공급 쪽에서보다는 이제는 에너지 수요 쪽에 대한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강조를 하는 것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실천이 문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도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전등을 끄고 바이크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나의 행동이 정말로 에너지 부분에서 탈석탄이 일어나고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변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지만 이제 저희가 각자의 시민 개개인이 이제 어떤 희생을 한다거나 그런 방식의 노력보다는 시스템을 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에너지 체제 전환, 사실은 다소 생소하고 어렵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2000년대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했던 시민 실천 운동인 에너지 전략 100만 가구 운동, 에너지 전략 아파트 한 가족 운동, 그리고 에너지 전략 운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 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시대에 맞게끔 좀 단어들이 다시금 또 재확대되는 면이 있지만 우리가 그때 했던 그 생각과 그런 내용과 그런 소통과 그런 결과들이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소통 기능이 강화되고, 그리고 정보 제공과 교육이 체계화되고, 그리고 공동체 기반 협력이 강화되고,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절대적인 공조와 협력 부분들이 강화되고, 역량 있는 에너지 시민단체나 활동과 양성, 그리고 기존에 사실 에너지 시민연대가 또 그 중간 지원 조직으로 전국에 많은 그 에너지 그 역량 있는 단체나 활동가들을 양성을 해놓고 준비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2010몇 년 그렇게 해오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구심점으로 삼아서 모으고, 그리고 시민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이 전방위적으로 오늘 토론의 이유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먹거리와 관련된 토지 이용이나 경작이나 그리고 축산 양식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배송과 같은 기본 초기 이제 물류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단계나 폐기 부분을 제외한 부분들만을 다시 재구성을 해봐도 전체 에너지 사용의 온실가스 배출의 한 26%를 차지하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먹거리 체계가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비중을 30%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농업 체계 상에서는 농업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구조가 대체적으로 한 2.9% 정도로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뭐 인벤토리 체계상의 이제 지침 때문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에너지 부분의 운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먹거리 운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지금의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음료품을 수입하는 그 양만큼을 운송하는 데 쓰이는 탄소 배출 부분만
추정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추정분만 해도 그러니까 운송에 쓰이는 추정분만 해도 1,000만 톤이 넘는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은 사실은 국내에서 이 계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기후위기가 특히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식량 안보의 문제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긴 한데 그 양을 넘어서서 실제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정책과 자원과 기술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참여해서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식량 주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거리 기본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결국 이제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겠죠. 그런 방향을 가질 때에만 사실은 이 먹거리 농업과 관련된 탄소 중립 실천 방향도 제대로 잡아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하게 에너지 부분이 분야로서 평가가 많이 되고 하니까 그냥 에너지의 생산 성격만 다른 걸로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을 하면은 지금의 탄소 중립이 다 이루어지고 에너지 전환과 사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아주 그 표면적이고 문제를 일으킨 그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먹거리의 이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의 우리 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실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도 똑같습니다. 아까 식량 자급률이 20% 채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은 여기 다 아시겠지만 연도마다 다르지만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원자력을 넣었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가죠. 하지만 순수하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지금 식량 자급률보다도 더 낮은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비해서는 심각성이 좀 덜하지 않은가. 그래서 농업은 생명이다라고 했는데 역시 저는 에너지도 산업의 비타민, 산업의 생명 아닌가 싶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요소수 이런 거를 겪으면서 해외에 우리가 의존을 할 때 어떠한 불편함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식량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자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얼마 전에 광주가 이제 교통수송과 관련해서 5030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대중교통 이용을 2045년까지 50%로 올리고 시간을 약 30분대까지로 단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인데 현재 대중교통이 광주는 27%를 정도 차지하고 있고 자전거 기준으로 보면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승용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50%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단지 그냥 선언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그린 뉴딜과 관련한 부분에서 정책 연계로 본다고 치면 과연 2045년까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부문별 총량, 그러니까 차량과 관련된 총량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라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탄소를 감축할 만한 양들을 얼마로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혼잡 통행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좀 나오는 부분인 것이고 어떻게 하면 보행 인구를 늘릴 것인가 관점에서 봤을 때 주요 교차로 같은 경우는 전면 횡단보도 그러니까 대각선 횡단보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대대적으로 확산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부분과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1차적으로 편도 3차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가차선에 자전거 전용 차로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의무적으로 좀 조례화할 필요성들이 있지 않겠는가. 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87%가 에너지 분야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 87%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물 그리고 수송 분야 거기에 덧붙여서 산업 분야까지를 다 통틀어서 에너지 분야라고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개인의 실천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린 그 이면의 체계들을 바꿔가지 않으면 전반적인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에 이르를 수 없다는 한계도 굉장히 명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석탄 발전이나 핵 발전이 아니라 태양이나 바람으로 바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넘어서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수요를 줄일 것이냐, 혹은 내 생활 분야에서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수요를 감축하고 효율화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 좀 더 나아가서 필요하지 않은데 과잉으로 생산되는 우리 국민 총생산의 개념, 성장의 개념들을 어떻게 지양하고 적정한 소비와 적정한 생산, 그리고 그것으로 오는 풍요와 행복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 체제의 전환이라는 것이 동시에 수반이 되어야만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금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에너지 요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담을 갖고 에너지 요금은 여전히 싸야만 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에너지 전환 불가능하죠. 얼마 전에 유류세 올랐다고 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해 줬는데요. 사실 앞으로 탄소 배출이 없는 사회로 가려면 화석연료 수요 당연히 줄여야 되고 종국에는 사라져야 하는 게 화석연료일 텐데요. 그것을 인하하는 것을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류세가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사회로의 전환에 내가 공감하는 것. 그래서 개인 실천 당연히 필요하고 그 개인의 실천을 함께하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사실 탄소 중립은 시작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불평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기후위기로 오는 진짜 취약한 계층들, 특히 에너지 사용 면에선 더더군다나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고 그 공공의 차원에서 전력,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에너지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함께 나누어내는 것, 이런 행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한 약 2주 동안 에너지 시민연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한 60여 분이 답변을 해주신 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결과를 좀 공유를 하면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36% 정도,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분이 에너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27.5%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 산업계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라고 대답을 하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폐기물, 예를 들면 이제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급한 과제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유하는 결과는 그렇다면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나의 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있어서 약 47%,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폐기물, 수송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에너지 부분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정인 교수님과 이영경 사무국장님께 원자력 발전 없이 탄소 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이제 질문이랍니다. 저는 이거는 수용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이건 당분간은 아마 틀림없이 뜨거운 감자에 대한 이슈가 될 것이다.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어마한 양의 원자력 발전을 짓고 있다. 또 유럽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그 원자력을 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다른 국가에서는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불안정성, 위해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강하게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절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저는 답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보는 시각은 똑같이 전과정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된다. 저는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그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놓고 그런 다음에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보들이 너무 단절돼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다 놓고 봐야 되지만, 아무리 사과가 좋고 배가 좋고 건강에 좋다고 해도 시민들이, 주민들이 수용을 하지 않으면 그런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시민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라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수용성이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요. 불가능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후 위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하고 미래에게도 안전한 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함이다. 지구가 지금 불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위험하다. 재난이 닥치고 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탄소 중립일 텐데,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핵이라는 또 다른 위험으로 덮는다? 사실 그건 안 될 말인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경주 월성에 계시는 주민분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요. 거기는 아이의 소변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됩니다. 내 아이의 소변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되는 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야 하니까 핵발전을 해야 합니다. 라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 중립을 이야기할 때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분산 에너지여야 하고 전력 시스템에서도 그런 부분의 안정화를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핵발전이 가지고 있는 경직된 형태, 그러니까 대규모로 짓고 하나의 몰아진 지역에서 전국으로 보내는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분산의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핵발전은 전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뭐 충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 위험한 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또 다른 피해들을 결국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 거다. 근본적인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돈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전기 요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자력으로 하면은 필요로 하는 그 많은 전기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데 왜 그 저렴한 걸 빼고 비싼 재생에너지 가냐라는 그 포인트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예산만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또 투자를 해서 재생에너지 또 확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는 돈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돈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은 저는 불공정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기를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거기에 필요로 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충남 지역에 대규모의 석탄 발전소를 짓고 경상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송전선로를 연결하면서 우리가 오래전에 밀양 사태를 겪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부터 온다고 했을 때 정말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오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 그래도 좀 소중함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가격, 공정한 가격, 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저는 첫 출발량 안보와 농촌 태양광에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농형 태양광을 하긴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공공기관의 건물이나 주차장부터 태양광을 설치하고 건물에 BIPV를 설치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건 모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식량 안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워낙 그 식량 자급률도 낮고 식량을 생산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생산 시스템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또 특히 이제 농촌에서 그 지역의 어떤 소멸을 막기 위한 농촌의 활성화 이런 것하고 다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분들 농촌 태양광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지금 현재의 에너지 소비 방식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때로는 뭐 연료의 문제, 에너지의 전환의 문제가 있겠죠. 지금의 이런 걸 모순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도시 지역에서 또는 산업 부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상당한 생산 부분을 거꾸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수용성도 말씀하셨지만 조금은 만만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과 주체와 공간에다가 이것을 쉽게 펼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공장지대에서의 뭐 지붕, 그다음에 공공도로에서의 태양광의 보급, 또 공공 건물이나 이런 도시 지역에서의 공급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이유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설계하고 그 과정에 쉽게 지원 체계를 냈을 때 그거를 감당해내고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심지어는 뭐 금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설계하기가 쉽지 않고 그거에 대한 설득력이 적기 때문이다. 지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만만하게 때로는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산림과 또는 때로는 농지를 전용하면서까지 이렇게 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농지를 전용을 하는 방식의 개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장기적으로 봐도 어떻게 농지를 건강하게 확보하는가가 결국은 탄소 중립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방향이 될 텐데 그것마저 지금 거꾸로 훼손하는 좀 어리석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농촌 지역에서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전환 과제에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농지의 전용은 없이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농업 생산과 관련돼서도 큰 부담 없이 더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참여 주체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걸로 인한 어떤 전환의 부담이든 또는 수익이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직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어떤 설계를 통해서만 정책 과정을 통해서만 이런 전환에 대한 설득도 할 수 있고 명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일요일 날 영국 글래스고에서 26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결정문에는 석탄 중단이라는 단어를 넣지를 못하고 단계적으로 석탄을 감축하겠다라는 데에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결정문에 단계적 석탄 감축이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진전이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크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출 비중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굉장히 작죠. 탄소 중립 당위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 막판에 그런 인도의 강력한 요구로 단계적 감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많은 지탄을 좀 받기도 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실망감을 했는데 여기서 느낀 것은 역시 아직도 개도국이든 주요 선진국이든 자국의 이익에 경제적인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 전체 비중이 옛날에 한 70% 정도 됐다가 그나마 조금 줄어가지고 이제 한 60% 정도 되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 7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제 동참을 안 한 미국, 일본만 보더라도 이제 이외에 호주, 사우디도 있는데 미국이 24% 정도 되고 일본도 한 30% 정도 됩니다. 몇 년 전에 한 32, 3%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호주도 많은 석탄을 수출을 하는 국가고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동참을 아마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왜?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인 위기난의 발전에 대한 위기,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거를 정책 결정자들이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이다 라고 추측은 되지만 아주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전기차 판매 대수가 우리나라가 7만 대로 해서 세계 7위. 우리나라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자동차 등록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2,478만 대. 지금 오늘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자동차 2,478만 대 중에 단 7만 대가 전기차로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는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선택이 모여져야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와 목소리 못지않게 우리의 실천, 우리가 마트에 가서 탄소 라벨링이 붙어 있는 물건 하나 더 사더라도 그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더 자신감을 갖고 좋은 물건을 만들 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오랜 시간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컨퍼런스에 같이 참여해 주신 유튜브 상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에너지 시민연대 그리고 지원해 주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컨퍼런스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